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전격 보이콧했습니다. 남아공 백인 학살이라는 거짓 선동과 함께 주최국을 모욕했죠. G7 국가들이 줄줄이 흔들렸고 중국과 러시아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G20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했을 때 대한민국은 약속대로 요하네스버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48시간 만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최첨단 종합상황실 구축, 사이버 테러 20분 만의 격퇴,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만장일치 합의.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총 한 발, 달러 한 푼의 협박 없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남아공 외교부 차관이 직접 목격한 그 놀라운 72시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반전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으신다면 팀 코리아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남아공 외교관의 사연입니다. 재앙입니다. 차관님. 완벽한 재앙입니다. 제 비서, 템바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휴지처럼 힘없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협력부 차관인 제 사무실의 거대한 방탄유리창 너머로 요하네스버그의 삭막한 빌딩 숲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며 새로운 하루의 영감과 의지를 다졌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빛이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거대한 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절망의 불길이었습니다. 템바가 제게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개의 헤드라인이 이번 사태의 끔찍한 전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속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남아공 백인 학살 주장하며 G20 정상회의 전격 불참 선언. 워싱턴 백악관, 부통령 포함 그 어떤 당국자도 보내지 않을 것. 초유의 보이콧 사태. 예신 미국, 차기 개최국임에도 불참. 2026년 회의에 라마포사 대통령 초청 않겠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흉흉한 소문이 외교가에 파다했지만 저희는 애써 그것이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빌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흘리는 일종의 길들이기용 연막이기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가혹했고 그 칼날은 정확히 저희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젠장. 저도 모르게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음과 함께 손등에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거대한 상실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G20. 그리고 2025년 그 영광스러운 무대의 주최국은 바로 저희,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류사의 오점을 온몸으로 끊어내고 무지개 국가를 선언하신 이래 우리가 일궈온 화합과 용서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5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 센튼 컨벤션 센터를 리모델링했고 수만 명의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이 모든 자부심이 트럼프라는 작자의 SNS 게시글 몇 줄과 망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인해 오물 구덩이에 처박힌 것입니다. 미국이 빠진 G20. 그것은 마치 교향악단에서 지휘자와 제1바이올린, 그리고 모든 금관악기 파트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20개 회원국 중 하나가 아닙니다. G20의 실질적인 구심점이자 의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회의의 격과 무게가 G20에서 G19, 아니 사실상 G7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친목 모임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관님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대통령궁으로 오시랍니다. 템바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고 넥타이를 고쳐맸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절망으로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궁의 지하 벙커인 워룸의 공기는 제 사무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굳은 얼굴, 그리고 외교, 국방, 재무, 내무 등 각 부처의 장관들과 수석들이 모인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활발한 농담과 웃음으로 가득했을 이 공간이 지금은 마치 초상집과도 같았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게, 데이비드. 라마 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불참 통보 이후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새로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의 일정을 재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캐나다의 신임 마크 칸이 총리 측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참석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G7 국가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대신 예무상이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해왔습니다. 사실상 이번 G20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발을 뺀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더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주요 회원국들의 노골적인 해외 격 낮추기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시 주석이 아닌 리창 국무원 총리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아닌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 부비서실장을 보낸다는 최종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대신 기브란 부통령이, 사우디,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각각 예무장관 및 재무장관이 대리 참석합니다. G20이 아니라 지장관급 회의가 될 판입니다. 제 보고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온도는 1도씩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몸을 사리고 거대 신흥국들은 대리인만 보내는 G20. 결국 제대로 된 정상급이 참석하는 나라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나 인도의 모디 총리 등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주최국인 저희는 국제적인 웃음거리이자 예교적 미아 신세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의미가 있나? 침묵을 깬 것은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일세. 이미 판은 깨졌어. 지금이라도 긴급 성명을 내고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국가적 망신을 줄이는 길일지도 모르네. 그의 말에 몇몇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김이 다 빠져버린 축제를 억지로 열어봐야 텅 빈 객석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통령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네. 대통령은 우리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만델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억압과 거짓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존엄성이 아니었던가? 미국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모욕한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가난이 사라지나?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나? 아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하네.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우리는 이 무대를 지켜야 하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시켜야 하네. 이것이 거짓에 맞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답이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존심일세.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의 꺼져가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텅 비어버린 무대를 무엇으로 채워야 한단 말인가? 미국의 빈자리가 남긴 거대한 공백을 누가 어떻게 메울 수 있단 말인가? 회의가 끝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대한 위기,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기시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하지만 지독할 정도로 선명한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소독약 냄새, 일정하게 울리는 기계의 경보음, 그리고 제 팔에 꽂힌 링거바늘 너머로 보이던 하얀 천장. 그리고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한 사람의 눈빛. 그것은 3년 전 제가 공식 방문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밟았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프리카 연합의 대표단 자격으로 동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K-팝과 드라마, 물론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가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사는 지정학과 안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식민의 아픔, 그리고 내전의 상처를 온몸으로 겪어온 아프리카 대륙의 외교관에게 문화나 경제는 늘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힘이란 곳 군사력이었고 국제사회의 발언권은 핵무기와 항공모함의 수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운 좋게 성장한 나라 정도로 비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인들 사이에 끼어 있고 심지어 북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의 그런 편견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표단을 맞이한 것은 한국 외교부의 위전팀이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나라의 외교관들보다도 기민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을 보는 듯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대표단의 동선, 수화물, 숙소 배정, 경호 계획이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젊은 사무관들은 저희의 사소한 요청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날 저녁 공식 만찬 자리에서 한 대표가 남아공에서 즐겨 마시던 루이보스 차가 그립군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에 남아공 최고급 브랜드의 루이보스 티백이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상상 이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능력. 그것은 무서운 실행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판문점, 즉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남과 북의 군인들이 불과 수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총구를 겨눈 채 마주 서 있는 그 살벌한 공간.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상징. 그곳에서 저는 진짜 한국의 힘의 편린을 목격했습니다. 저희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던 한국군 장교의 눈빛은 제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내전 지역에서 봐왔던 용병들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용병들의 눈빛이 돈과 생존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라면 그의 눈빛은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차갑고도 비장한 책임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도발 역사와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한국군 병사들은 그야말로 강철로 만들어진 존재들 같았습니다. 2미터에 가까운 거구에 미군 병사들 옆에 섰을 때 체격은 왜소해 보였지만 그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오히려 미군을 압도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수호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 너머에 북한의 장사정포 수천문이 서울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장교가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포탄이 발사되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1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적의 포격 원점을 파악하고 저희의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로 그곳을 초토화시켜야 합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실수가 곧 수백만 시민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분 단 1분 안에 국가의 명운이 갈리는 전쟁을 수십 년간 준비해온 나라.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쟁취해온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한국군이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기동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산을 뒤흔드는 갱음과 함께 수십 톤에 달하는 강철 괴물이 마치 민첩한 표범처럼 산비탈을 질주하고 포신에서 불을 뿜어 수십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힘이구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대국의 해구산 아래 안주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잠재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오가던 와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맞이하는 허무한 죽음.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돈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축하며 예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119 불러요. 빨리.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 기업가 중 한 명이 제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3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관을 확보하고 심전도를 체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수천 번은 반복한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렸고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는 서울의 도심을 구급차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간의 무전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8세 남성, 급성 심근경색 의심, 현재 혈압 50분의 80, 의식 혼미 상태, 스텐트 시술 가능한 심혈관센터로 이송 중, 예상 도착 시간 5분, 골든타임 확보 요망. 그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라는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수술팀이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응급실에서 단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저는 곧바로 심혈관 조영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너머의 눈빛은 제가 DMZ에서 봤던 그 장교의 눈빛처럼 차분하고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데이비드 줄루 차관님 맞으시죠? 저는 심장내과 교수 오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힌 혈관만 뚫으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그의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는 오히려 제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술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 심장의 혈관들이 복잡한 도로망처럼 펼쳐져 있었고 의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제 혈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관상동맥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스텐트라는 작은 금속 그물망을 삽입해 혈관을 넓혔습니다. 혈액이 다시 힘차게 흐르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자 지켜보던 의료진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살아있습니다. 완벽하게. 한국의 119 구급 시스템, 병원의 첨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을 앞두고 저를 치료해준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당신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응급 시스템이 아주 당연한 일상입니다. 저희에게는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당연한 일상. 그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 이 경이로운 기술력과 헌신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DMZ에서 봤던 한국의 군사력은 분명 무섭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이토록 극한의 경지까지 발전시킨 나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전 국가적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철한 책임감과 실력.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핵무기나 항공모함보다도 더 강력하고 위대한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하드파워는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감동을 주는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을 자발적인 내 편으로 만듭니다. 저는 제 목숨을 빚진 이 나라, 한국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세계가 거대한 위기에 빠지고 기존의 리더십이 붕괴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쩌면 이 나라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3년의 시간이 흘러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지휘심나는 무대를 떠나버린 지금.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3년 전의 그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참석자 명단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세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측에서는 그 어떤 동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만이 담담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옵니다. 이 절망의 도시, 요하네스버그로. 모두가 등을 돌리는 이 무너진 잔치상에 그들은 약속대로 찾아올 것입니다. 왜일까? 다른 나라들처럼 적당히 눈치를 보며 발을 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실패가 예정된 이 회의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차관님, 첫 번째 특별기가 착륙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깨운 것은 템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OR, 탐보 국제공항의 실시간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나라 대표단이지? 한국입니다, 차관님. 영상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선명한 글자와 태극마크가 그려진 거대한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이 위풍당당하게 활주로에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한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 검은 정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 인력과 의전 실무진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3년 전 제가 보았던 바로 그 모습,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실패한 G20의 현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공이 될 세계의 중심 무대라는 듯 압도적인 자신감과 에너지로 주변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어디에도 실패한 회의에 대한 동정이나 미국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겠다는 듯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3년 전 스텐트 시술을 받았을 때처럼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이 텅 빈 무대 위로 마침내 진짜 주인공이 등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왔구나. 그들이 왔어. 요하네스버그의 차가운 공기 속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불씨가 곧 아프리카의 대지를, 아니 전 세계를 뒤덮을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되리라는 것을. 그 중심에 바로 저들, 한국이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차관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게 정말 한 나라의 대표단이 맞습니까? 제 옆에 서 있던 템바가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OR 탐보 국제공항의 VIP 의전 구역에 막 도착한 한국 대표단의 행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지금껏 수많은 국가의 정상들을 영접해왔습니다. 이풍당당한 미국의 에어포스원과 그를 따르는 거대한 규모의 수행단,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유전을 자랑하는 유럽의 왕가, 인해 전술을 연상시키는 중국의 대규모 대표단까지.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은 그 모든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밀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활주로에 멈춰서고 트랩이 연결된 순간부터 그곳은 더 이상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막이 쳐지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한국만의 영역이 생성된 듯한 착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20여 명의 검은 정장 요원들은 두세 명씩 조를 이루어 순식간에 동선을 확보하고 주변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거나 소리내어 지시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뇌로 연결된 유기체처럼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본능적으로 알고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어떤 요원은 소형 드론을 날려 공항 상공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고, 다른 요원은 전파 탐지기로 보이는 장비를 이용해 주변의 모든 통신을 스캐닝하고 있었습니다. SS나 AB실 같은 세계 최정상급 특수부대의 대테러 작전을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내린 것은 의전 및 실무진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일사불란했습니다. 각자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타임라인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들은 활주로 위에서 짧은 브리핑을 마친 뒤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수화물팀, 수송팀, 통신팀, 의료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제 위치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불과 5분 안에 완료되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트랩을 내려왔고 저희 측 의전 책임자인 남아 장관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대통령의 뒤편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게 무언가 짧게 귓속말을 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후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데이비드 줄루 차관님, 맞으시지요? 멀리서 뵈어도 기품이 넘치시는군요. 3년 전 서울에서 뵈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벼운 의전용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수많은 국정 현안으로 정신없을 그가 3년 전 자신의 나라를 방문했던 일개 외국 차관의 이름과 얼굴, 심지어 그의 건강 문제까지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제 시선은 다시 대통령 뒤에 비서실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으며 당신이 우리에게 가진 호의 또한 알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관심이자 관리였습니다. 한국은 한 번 맺은 인연, 특히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임무를 절대로 잊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방국의 예교관이든 자사의 기술을 사간 바이어든 심지어 자신들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한 명이든 그들에게 모든 인연은 잠재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공식 환영 행사를 마치고 그들이 묵을 센튼 컨벤션 센터 인근의 호텔로 이동하는 길, 저는 한국 측 의전 실무 책임자와 같은 차에 동승했습니다. 그는 30대의 젊은 사무관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연륜 있는 대사에게서나 느껴질 법한 노련함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국의 불참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차관님.
주최국으로서 상심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재앙에 가깝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불참하거나 대표단 급을 낮추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대로라면 G20이 아니라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겁니다. 그러자 젊은 사무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기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관님, 저희는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텅 빈 도로와 을씨년스러운 요하네스버그의 풍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희는 G20라는 플랫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갑자기 퇴장당했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라운드를 정리하고 공에 바람을 채우고 선수들에게 물을 나눠주며 경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역할을 하러 온 겁니다. 저희는 이번 G20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G20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단어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면에 나서서 미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떠벌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만들겠다는 전략.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샌튼 컨벤션 센터의 한쪽 구역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컨벤션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팀 코리아 G20 종합상황실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곳은 마치 할리우드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지휘통제센터, 즉 워룸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남아공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저는 몇몇 관계자들과 함께 그곳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홀의 정면에는 수십 개의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비디오 월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스크린에는 G20 관련 뉴스 속보, 각국 대표단의 실시간 동선, 요하네스버그의 교통 및 보안 상황, 심지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상 동향까지 G20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뒤로는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 안보, 경제수석들이 모여 끊임없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이 서류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모든 보고와 지시는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는 최신형 태블릿을 통해 이루어졌고 홀 중앙에는 일부 대표단의 동선과 회의장 배치를 시뮬레이션하는 3D 홀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축했단 말입니까? 제 질문에 한국 측 상황실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울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마쳤습니다. 이곳에서는 준비해온 장비들을 연결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최적화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속도는 생명입니다. 3년 전 DMZ에서 들었던 1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단 1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나라. 그들에게 G20 정상회의 역시 하나의 거대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종합상황실 옆에 마련된 또 다른 공간. 그곳의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G20 통합 의료지원센터.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서자 3년 전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내뿜는 미세한 기계음. 그곳은 병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완벽한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이동형 CT와 엑스레이 장비, 혈액 분석기,
심장 충격기를 포함한 각종 응급처치 장비는 물론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서울의 본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수술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10여 명의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의료센터 책임자로 보이는 의사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저를 수술했던 바로 그 교수의 후배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저희는 이번 G20 기간 동안 모든 대표단과 기자단,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한국의료지원팀입니다. 국적과 지위를 불문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 모든 분들께 저희가 가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무상으로 모든 이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자선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원조보다도 강력한, 가장 세련되고 압도적인 형태의 국력 과시였습니다. 핵무기는 공포를 주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막대한 경제 원조는 의존을 낳지만 존경을 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 그의 국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빛과 경외심을 남깁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G20라는 세계 최대의 외교 무대 한복판에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유료 시스템을 보란듯이 전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돈이나 영토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당신들의 생명이 위급할 때 우리에게는 당신을 구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외교가를 통해 각국 대표단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의심은 곧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작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G20의 실무 준비를 위해 입국해 있던 프랑스 대표단의 한 고위 관료가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그는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아공의 구급 시스템도 최선을 다했지만 G20 기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5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무전 소리가 들리더니 불과 2분 만에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의료지원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프랑스 대표단의 연락을 받고 자체적인 판단하에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휴대용 심전도 기기로 환자의 상태를 즉각 체크했고 응급약물을 투여하며 안정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들의 SUV에 태워 센트네 의료지원센터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저희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그 프랑스 관료는 한국 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한국팀이 없었다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G20에 참석한 모든 국가에게 보내는 한국의 소리 없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 우리는 행동으로 증명한다. 당신들이 우리의 무대 위에 있는 한 당신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불참 통보 이후 주최국인 저희와의 연락조차 꺼리던 G7은 국가 대사관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도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영국의 신임 스타머 총리 측 대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본국에서 긴급 훈령이 내려왔네. 한국 대표단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라고. 총리께서 미국이 빠진 판을 한국이 흔들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네. 독일의 메르츠 총리 측과 캐나다의 카니 총리 측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G20의 실패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국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본 측에서 감지되었습니다.
G20의 실패를 예견하고 가장 먼저 발을 뺐던 그들이었습니다. 일본 대사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연락이 온 것은 그날 밤늦게였습니다. 줄루 차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국의 다카이치 총리께서 갑자기 요하네스버그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예무상 대리 참석권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총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최종 참석 여부를 다시 조율 중입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당혹스러움에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 상태라는 뻔한 예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속내. 즉, G20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망한 잔치가 아니라 아시아의 라이벌인 한국이 국제 무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대관식이 될 수도 있다는 초조함.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자신들만 빠진 예교적 참사를 피하고 싶다는 다급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교부 청사내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텅 비고 절망적이었던 요하네스버그의 거리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도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고작 수백 명의 인원으로 단 이틀 만에 G20의 공기를, 나아가 세계의 시선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식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을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며 그들이 구상하는 새로운 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서신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팀코리아 종합상황실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줄루 차관님. 저희는 이미 차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처럼 그들이 설계한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과 기대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미국이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오만한 지휘자가 사라진 오케스트라. 그 자리에 모든 연주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최상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콘서트 마스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템바를 불렀습니다. 템바, 센튼으로 갈 준비를 하게. 그리고 G20 정상회의 최종 의전 계획서를 다시 가져오게. 아무래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군. 수정이라니요, 차관님. 혹시 회의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까? 템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리웠던 절망의 그림자는 어느새 완전히 걷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3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와 같은 뜨거운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템바. 축소가 아닐세. 오히려 그 반대야.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G20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네. 미국 없이도 말이야. 아니, 미국의 모욕 속에서 피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G20을 말일세. 팀코리아 종합상황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깥의 소란과 불안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오직 낮게 울리는 서버의 펜 소리와 분석가들의 키보드 소리, 그리고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무수한 정보의 흐름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활기와 뜨거운 집중력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G20의 현장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건 중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나사의 관제센터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앞서 보았던 바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윤태영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온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루 차관님.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덕분에 편안히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지금 제 마음은 전혀 편치가 않습니다. 실장님.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이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악력은 단단한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상황실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작은 농장에서만 생산되는 최상급 허니부시 차였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누군가에게 지나가듯 말했던 루이보스 차의 기억이 겹쳐지며 저는 다시금 그들의 무서운 정보력과 디테일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에둘러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예교적 수사 따위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부재로 모두가 G20의 실패를 예견하는 이 상황에 한국은 왜 이토록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주최국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G20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 질문에 윤태영 실장은 잠시 창밖의 상황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로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진동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철학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힘이라니요. 군사력, 경제력,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힘입니다. 상대를 억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힘. 우리는 그것을 하드파워라고 부릅니다. 문화나 가치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 파워도 있지요. 하지만 저희 한국인들은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통해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 파워 혹은 생명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파워. 생명의 힘이라고요? 생소한 단어에 제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광물 자원도 빈약합니다. 영토는 좁고 인구는 많으며 사방은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대군과 핵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지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가진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에 항상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3년 전 DMZ에서 보았던 한국군의 모습과 서울에서 제 목숨을 구했던 응급의료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였습니다. 차관님께서 경험하신 저희의 의료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대, 병원 응급실,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단지 의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신고체계, 통신망, 교통통제, 병원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유지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전쟁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며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켜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 철학을, 그들의 역사가 응축된 결과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바위를 깨뜨려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집 짓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는 건축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바위를 옮길 힘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쌓아 올려 그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G20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 집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가진 역량이라는 돌들을 모아 함께 집을 짓는 방법, 즉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 시스템 파워입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한국은 G20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G20라는 플랫폼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와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효의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겠다는 전략. 그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존의 국제 예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유료지원센터도 그 시스템의 일부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종합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G20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회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리고 혼란에 빠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들이 단순히 똑똑하고 유능한 집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여와 책임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선한 의지. 3년 전 저를 살려준 의사가 말했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이 다시금 내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누던 회의실의 유리벽 너머 평온하던 종합상황실에 갑자기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이는 광경은 그 어떤 갱음보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헤드셋을 쓴 채 고성을 지르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정체불명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G20 공식 네트워크 서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메인 서버 다운. 백업 서버로 전환 중. 안 됩니다. 백업 서버 역시 감염되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마비. 센튼 컨벤션 센터의 모든 통신, 보안, 방송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G20의 신경망과 혈관이 모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이 안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동선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 회의 내용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방송 시스템, 동시통역 시스템, 심지어는 행사장 전체의 전력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먹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G20이 완벽한 암흑과 혼돈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저희 측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비서 템바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재앙입니다. 저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개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최악의 사태. 미국의 불참이라는 예교적 재앙에 이어 이제는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라는 물리적 재앙까지 덮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G20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남아공은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무능한 국가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윤태영 실장과 유리벽 너머의 한국팀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마침내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듯한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영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코드명 방패 작전을 개시한다. 모든 팀은 제1 전투태세에 돌입하라. 사이버 대응팀은 적의 공격 패턴과 진원지를 즉각 분석하고 인프라팀은 3분 내로 우리가 구축한 독립 네트워크,
코리아넷을 가동하여 G20 메인 시스템과 연동할 준비를 하라. 목표는 30분 내 G20 네트워크의 완전한 복구 및 방어 시스템 재구축이다. 시작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혼란스러워 보이던 상황실은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테커로 불리는 한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놀렸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공격 경로를 녹색의 방어 코드가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 사이버 공간에서 인류 최고 수준의 창과 방패가 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측 기술팀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그게 무슨 소리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G20 전체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그건 불가능해. G20 네트워크는 수십 개의 다른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태영 실장이 제게 다가와 소형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차관님, 지금 즉시 남아공 정부의 G20 관제센터에 이걸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제어권을 저희에게 30분만 넘겨달라고 대통령께 윤허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3년 전 제 심장을 되살렸던 그 의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망신을 당하느니 이 미치도록 유능한 한국인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는 편이 나았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 기술팀에게 모든 제어권을 한국팀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은 여전히 붉은색 에러 메시지만을 내뿜으며 죽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머리만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7분 후였습니다. 죽어있던 메인 스크린의 한 구석에 작은 녹색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순식간에 선으로 이어지며 마치 거미줄처럼 스크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마른 대지에 생명의 물길이 퍼져나가듯 붉게 물들었던 경고창들이 하나씩 녹색의 시스템 정상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복구 완료. 통신망 정상화. 외부와 연결되었습니다. 동시통역 시스템, 방송 시스템 모두 온라인 상태입니다. 저희 관제센터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2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완벽하게 파괴되었던 G20의 신경망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작은 태극 마크와 함께 팀 코리아 보안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사관과 예신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데이비드, 믿을 수가 없군. 방금 우리 대사관의 보안 전문가가 G20 네트워크를 분석했는데 이건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네. 현존하는 그 어떤 방화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방어막이 쳐져 있다고. 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짓을 한 건가? 프랑스 대사의 흥분된 목소리를 시작으로 독일, 캐나다, 심지어는 중국 대사관의 무관까지 전화를 걸어와 이 경이로운 디지털 방패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복구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의 힘.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국력의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국력의 새로운 정의를 목격했습니다. 이기를 예측하고 이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고 지켜내는 힘.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팀 코리아 종합상황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의 긴박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채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영 실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차관님.
방패는 성공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이 G20 회의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디지털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더 이상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예교관으로서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실장님, 당신들은 G20을 구했습니다. 아니,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우리는 함께 구해낸 것입니다. 저희의 기술과 차관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함께해야 더 강해지는 것.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G20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불참이라는 변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무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세계는 G20의 실패를 보기 위해 요하네스버그를 주목했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힘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점. 정복하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살리고 연결하며 함께 세우는 힘의 등장을.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인공은 바로 저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내일 개막할 G20 정상회의는 더 이상 미국 없는 G20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있는 G20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G2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날의 아침. 샌튼 컨벤션 센터의 공기는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 자리한 각국 대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빈자리는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좌석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련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옆으로 올해 처음 G20 무대를 밟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 긴장과 기대로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유독 복잡하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을 뺐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자책감과 아시아의 라이벌인 한국이 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정상들이 새로운 판에 대한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빛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참석 재검토는 결국 참석으로 결론 났지만 그 과정의 속내는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반면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의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 부비서실장, 인도네시아의 기브란 부통령 등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아닌 대리 참석자들의 자리는 회의의 미묘한 권력 구도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개회사가 끝난 후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리창 총리는 시 주석의 대리인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G20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G20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서방 중심의 낡은 질서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곧이어 러시아의 막심 오레시킨 부비서실장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중국 총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빈자리를 틈타 G20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자신들만의 블록을 구축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G7 국가 정상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정상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 복잡한 표정으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최국인 저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G20이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고
효인은 아무런 합의 없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음 발언 순서인 한국 대통령에게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신흥국들과 함께 중립을 지킬 것인가?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에 G20의 운명이, 아니 어쩌면 세계 질서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원고 없이 오직 앞에 놓인 태블릿만을 간간히 참조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를 위해 헌신해주신 라마포사 대통령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먼저 주최국에 대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난이나 경계가 아닌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중국 주석님과 러시아 대통령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제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논의가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논하기보다 인류의 편에서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편.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술렁임이 잦아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이 자리의 커다란 빈자리를 보며 기존 질서의 취약성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맞서 함께 이겨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남아공 형제들의 결단과 저희 한국팀의 기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신뢰가 모여 우리는 G20라는 소중한 대화의 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사이버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이 길을 공동의 성공 경험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낸 분열의 프레임을 협력의 프레임으로 단숨에 전환시키는 절묘한 한 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지배의 힘이 아니라 이기에 함께 맞서고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의 힘에서 나옵니다. 저희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이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제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하고 심장이 가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비드 줄루 차관님은 저희 한국의 시스템이 가진 힘의 산 증인이십니다. 3년 전 서울에서 그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119 구급 시스템과 병원,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가진 시스템 안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구하고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상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인류를 위한 더 큰 대의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G20 무대에서 글로벌 골든타임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나 경제개발과 같은 거대 담론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 즉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그가 손을 들자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재난, 질병, 테러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가정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시뮬레이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저희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의료기술, 그리고 사이버 보안 노하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각국의 의료 수준과 인프라에 맞춰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상호운용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또한 저희가 어제 선보인 사이버 방어 시스템 방패를 G20 회원국들의 핵심 국가 기관망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인류라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회의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권 경쟁에만 몰두해온 기존 강대국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가까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대신 나누고 지배하는 대신 살리겠다니.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위대한 제안입니다. 그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브라질, 티르키예 등 신흥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G7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한국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며 협력을 약속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스타머 총리 등도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심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반대하자니 인류애라는 대의명분을 거스르는 예토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정상들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발언보다도 일본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뿐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국가주석의 대리인이었지만 이 자리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 역시 우리의 의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니셔티브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백기투항이었습니다. G20을 자신들의 판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한국이 제시한 더 높은 차원의 대의명분 앞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오후 G20 정상회의는 역사상 유례없는 만장일치로 서울 요하네스버그 컨센서스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불참으로 좌초될 뻔했던 G20는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낸 무대가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요하네스버그의 기적, 새로운 리더 이재명, G20의 판을 바꾸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전 세계에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저녁, 저는 조용히 팀 코리아 종합상황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윤태영 실장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실장님, 당신들은 G20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짓밟힌 명예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윤태영 실장은 안경 너머의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차관님.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분열은 연대를 이길 수 없으며 죽음의 정치는 결코 생명의 정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 70년간의 역사에서 피로 배운 교훈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바꾼 이 작은 불씨의 정체를. 그것은 머나먼 동쪽의 작은 나라가 가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것을 실현해내는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막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적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시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 연설은 G20 회의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패권을 다투던 중국과 러시아도, 자존심을 세우려던 일본도,
회의적이던 지세븐도 모두 이 대의명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죠. 왜일까요?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서울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아공 차관의 목숨을 구한 것도, 어제 프랑스 고위 관료를 살린 것도, 20분 만에 G20 전체 네트워크를 복구한 것도 모두 한국의 시스템 파워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한 힘이었죠. 남아공 차관 데이비드 줄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G20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저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